자, 5번 문항은 사실은 이거 여기에서 안 하고 분류 쪽에서 하고 싶어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사실은 이게 일단 되어 있으셔야지만 특히 세포학이나 분자생물학을 다룬다고 할 때 정리해보셔서 아시겠지만 세포학이나 분자생물학 다 이런 식으로 되잖아요. 원핵 세포는 이런데 진핵은 이래 뭐 이런 식으로 되잖아. 그쵸? 그러니까 일단은 원핵과 진핵을 구분하는 분류적인 개념은 하나 갖고 계실 필요가 있죠. 즉, 이 그림이 의미하는 게 무엇일 거냐면 주변에 존재하고 있는 생물의 공통조상이 있다라는 전제에서 우리가 이제 생물을 분류를 할 때 가장 큼직하게 분류하는 방식이 도메인, 영역으로 분리하는 방식이죠. 그렇죠? 원래 이제 한동안 5개가 제일 위쪽 개념이었던 건데 그 위에 한 개념이 더 생긴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5개 위쪽에 분류 개념으로 접근하셨을 때 일단은 사실은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되게 옛날인데 그때만 하더라도 영역 개념이 없었어요. 한국에서 배울 때도. 그런데 그 5개를 구분한다라고 하면 여기에 해당하는 게 이제 원핵 생물계가 있고 나머지는 진핵 생물계인데 걔네들을 세분을 해서 원생 생물계라고 하는 애들이 있고 그 다음에 아시다시피 균계 있을 거고요. 식물계, 동물계 이렇게 돼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요렇게 이제 생물들을 큼직하게 구분을 해서 분류적으로 다루던 게 이제 기본이었던 건데 요게 이제 2000년대 1990년대 후반 넘어오게 되면서 얘네들을 다시 한번 큼직하게 묶어주는 3영역, 영어로는 도메인이라고 하는 개념이 등장을 하게 되면서 원핵 생물계에 해당하는 걸 두 개로 구분을 하죠. 그래서 고세균이라고 하는 집단이 있고 저걸 분류를 시키려다 보니까 나머지 종류는 진정세균을 분류했을 거고 나머지 원생생물부터 얘들을 전부 다 진핵생물 계열로 묶어서 새로운 분류 시스템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자, 사실 이 경계는 어떻게 잡히게 된 거냐면 제가 좀 시기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게 제가 나이 많다고 꼰대짓거리를 하는 게 아니고 1990년대 정도로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죠? 1990년도 정도 이전까지는 생물이 주로 어떤 생물이냐면 관찰이 기반이 되는 학문이었던 거고 그러니까 사실 생물 수업할 때 저도 이제 학생들한테 뭐 제 수업 소개 보고 오셨겠지만 어떻게 보고 오신 건지 모르겠는데 저는 생물학을 학생들한테 지도를 함에도 불구하고 아마 다른 올해 지도하신 생물쌤들이 저 보시면 되게 사입이라고 할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어떻게 생물을 외우지 않고 할 수 있어 하실 수 있어요. 근데 저는 사실은 외우라고 하면 저도 암기를 못하는 건 아닌데 아시다시피 암기도 누구나 싫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스트레스잖아요. 그지? 그래서 웬만하면 학생들한테 외워라라는 말을 안 하고 싶은데 그러다 보니까 제가 수업 특히 동물 생리 파트에 가면 이 구조가 왜 이렇게 된 거냐면 이런 기능을 하기에 유리하기 때문에 이 구조가 갖춰진 거라는 말을 제가 많이 사용을 해요. 근데 사실 그거는 좀 좋은 표현은 아닙니다.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리면 왜냐면 생물이 어떤 구조를 만든다라고 할 때 목표를 잡아놓고 이 목표를 위해서 어떤 구조를 만든다 이런 경우는 없어요. 그렇죠? 대신에 다양한 구조를 갖고 있었는데 그 중에서 좀 적합한 놈이 있을 수는 있는 거지. 그치? 그래서 그 놈의 선택을 받는 패턴으로 가는 건데 저는 이제 암기를 조금 줄여드리려고 논리적 연결을 드리다 보니 그런 경우가 많아지는데요. 왜 제가 얘기를 하느냐면 그래서 학생들이 저랑 수업하다 보면 가끔 저한테 질문을 이렇게 해요. 이 구조는 이것 때문 아니라고 물어보다가 많단 말이에요. 근데 그 질문이 다소 좀 논란의 여지가 있는. 왜냐하면 생물학은 발달된 방식이 어떤 대상을 관찰을 했고 관찰 결과 뭐가 나왔어.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생각을 해보건데 왜 이 구조를 가지게 됐을까에 대해서 논리적 뒷받침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된 학문이기 때문에 일정 시기까지는 사실 생물에 있어 제일 중요한 기술은 관찰을 잘하는 기술이었단 말이에요. 1990년대까지는 이 구분을 한 기준이 어디까지나 관찰을 토대로 해서 외관상 봤을 때 형태적인 유사성이 있는 생물들로 구분을 한 게 5개의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 관점에서 보신다고 하면 형태적 유사성 관점에서 보신다고 하면 진정세균이랑 고세균이 같은 묶음으로 묶였었다라는 얘기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얘네가 왜 같은 묶음으로 묶였는지 형태적인 특징으로 말씀을 드려보면 세포벽이라고 하는 구조를 보셨을 때 진정세균도 세포벽이 무조건 있고 고세균도 세포벽이 무조건 있어요. 그런데 진핵생물에 해당하는 애들은 식물이나 균계 같은 경우는 세포벽이 있는데 우리 동물은 세포벽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세포벽 관점에서 본다라고 하면은 여기 있는 구조 중에서 얘랑 얘는 세포벽이 있는데 여기 중에는 없는 것들이 있어. 이런 관점이 되는 거죠. 그래서 형태적으로 봤을 때 이것들이 유사한 패턴이 있고, 그리고 이것들이 가지고 있는 약간 분자적으로 들어가면 DNA의 형태를 본다라고 했을 때 원핵 생물이나 원생 생물이 가지고 있는 DNA는 고리형의 DNA를 가지고 있단 말입니다. 근데 진핵 생물들은 선형의 DNA를 가지고 있어. 그렇다 보니까는 이것도 마찬가지. 얘네들이 생김새가 비슷하네. 이런 식으로 흘러갔던 거죠. 그렇죠? 형태적 관점으로 봤을 때는 그래서 진정세균이랑 고세균이 같은 묶음으로 묶였던 건데, 문제가 제가 시기적으로 1990년경을 잡아서 2000년경을 잡아준 이유가 1990년대 후반부터 2000년경으로 넘어오면서 생물학적 분석을 하는데 화학적 분석 기술이 발달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따라서 세 개의 영역이 등장하게 된 근거 중에 하나는 이것들을 형태적으로 분석을 하는 게 아니고 화학적으로 분석을 한다라고 했을 때 고세균과 진정세균을 동일한 종으로 보는 게 다소 어렵다라는 결론이 나오게 되죠. 그 근거에 해당하는 것이 다시 한번 세포벽 얘기를 할 텐데, 이 세포벽 같은 경우에 이 성분을 보신다고 하면 여러분들 세포 구조 하실 때 저랑 다시 한번 보시겠지만 진정세균의 세포벽을 구성하고 있는 물질은 많이 들어봐서 아시죠? 펩티도글리칸이라고 하는 일종의 당단백질로 구성이 되잖아요. 그렇죠? 주성분이 이제 뭐 N-아세틸뮤라민하고 뭐 N-아세틸글루코사민 두 가지가 이제 당이 주성분이 되고 중간중간을 뭐 이제 아미노에서 연결해주는 그 물질이 박테리아 특이적으로 가지고 있는 성분인 건데, 고세균이 가지고 있는 세포벽의 성분을 보시게 되면 이거랑 성분이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고세균의 벽을 구성하는 펩티도글리칸을 앞에 수도라는 표현을 붙여주는데, 생물학은 용어가 절반이고 절반이 넘고 수도라고 하는 접두어가 앞으로 붙는다고 하면 요거는 가짜 페이크라고 생각하시면 되십니다. 아메바 같은 경우에 허물허물 있다가 얘가 어딘가로 가야 돼 라고 하면 세포들이 이렇게 뻗어가지고 마치 발처럼 만드는 구조가 나타나게 돼요. 위족이라고 한국말로 하죠. 영어 단어로 수도포드라고 얘기합니다. 가짜 발란 뜻이에요. 그래서 수도라고 하는 접두어가 붙는다라고 하면 요거는 가짜라는 뜻을 생각하시면 되는 거니까. 고세균 같은 경우에 세포벽을 구성한 성분을 봤을 때 뭔가 펩티도글라이칸하고 다른 성분이 있어. 진핵생물들이 가지고 있는 성분을 보신다고 하면 식물은 아시다시피 셀룰로스가 주성분일 거고, 균계가 가지고 있는 세포벽의 성분은 키틴이라고 하는 다당류가 주성분이 됩니다. 동물은 없으니까 의미 없고요. 그래서 화학적으로 분석을 했을 때 일단 세포벽의 성분이 달라요. 그죠? 그리고 DNA의 구조를 본다라고 할 때 또 고리형이라고 했는데, 이 DNA가 담고 있는 유전 정보를 보신다고 할 때 여러분들 진핵 생물이 가지고 있는 유전 정보의 구성은 정리해서 아시죠? 엑손과 인트론 두 가지가 다 있습니다. 그렇죠? 엑손은 유의미한 정보를 가지고 있는 DNA 부분인 거고, 인트론은 일단 당장 단백질에 대한 정보는 없는 거. 그런데 원핵 생물들 같은 경우는 인트론 없어요. 그냥 엑손으로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있는 고세균이라고 하는 게 세균 주제에 단세포 생물이자 원핵 생물인 주제에 엑손과 인트론을 둘 다 가지고 있는 구조가 나타나게 되고, 그리고 이 DNA의 응축 형태를 본다라고 할 때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세포 속에 DNA를 가지고 있을 거야 라고 하면 히스톤 단백질하고 묶어서 가지고 있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잖아요? 그런데 원핵 생물 같은 경우는 그런 거 없어요. 이게 히스톤 단백질이 없기 때문에 이게 그냥 슈퍼코일드 상태, 초나선 꼬임 형태로 그냥 DNA를 벨벨 까가지고 갖고 있을 뿐인 거잖아요. 근데 고세균이 세균 주제에 히스톤 단백질을 가지고 있다고. 그러니까 약간 느낌적인 느낌, 점점점 갈수록 얘가 저쪽이 아니라 이쪽으로 와야 할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이 있죠, 지금. 그죠? 그런데다가 이 단백질을 만드는 과정에서 게시 코돈이 암호화하는 건 메사이오닌이잖아요. 그렇죠? 그 게시하는 아미노산을 보신다라고 했을 때 진핵 생물 같은 경우에 게시 코돈이 갖고 있는 정보가 메사이오닌 정보니까 최초로 붙게 되는 아미노 애시드 무조건 메사이오닌인데, 원핵 생물 같은 경우에 걔네들이 갖고 있는 메사이오닌이 구조가 조금 다른 놈이 하나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포밀 메사이오닌이라고 해서 원핵 생물의 단백질을 만든다라고 할 때 최초 아미노 애시드는 그냥 메사이오닌 아니고 포밀 메사이오닌이라는 게 붙게 되어 있는데,
고세균 같은 경우에 단백질 만든다라고 하면은 최초 아미노 애시드는 그냥 메사ion이 붙게 되어 있습니다. 점점점 화학적인 특성의 진액화로 가고 있다고 마음을 약간 느슨하게 잡을 즈음에 리보솜의 크기를 보신다고 하면 생물학에서 단백질의 사이즈를 얘기할 때 친간계수라고 하는 S라는 단위를 사용을 하게 되고 친간계수 개념이 어려운 친구들을 위해 단순화시키면 이 숫자가 크면 단백질이 큰 거죠. 맞죠? 그런데 친간계수를 이용해서 리보솜 크기를 얘기한다라고 할 때 진핵생물 같은 경우에는 소단위체가 40S, 대단위가 60S 그래서 만들어지는 전체 리보솜의 사이즈는 80S였었고 원핵생물 같은 경우에 소단위가 30, 대단위가 50. 진짜 기억 안 나는데요. 당황하지 마시고 나중에 세포고될 때 한 번 더 말씀드릴 거예요. 지금 이런 게 있다고 점검만 하시면 되세요. 그랬을 때 고세균이 가지고 있는 리보솜 사이즈를 보면 이게 또 한 번 뒤통수, 그죠? 때릴 줄 아는 거야, 그지? 방심할 때 쳐야 진정한 뒤통수, 그치? 그러니까 화학적 구조가 대체적으로 진액이랑 비슷하구나 라고 마음 놓는 그 시점에 땅 하고 리보솜 사이즈 한 개는 진정세균이랑 같아지고 이렇게 돼버리니까 고세균이라고 하는 애가 형태적으로 봤을 때는 분명히 원핵생물 같았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원핵으로 묶였다는 얘기는 막상 구조가 없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형태로 묶어놨었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화학적 분석을 해보니까 얘네가 원핵생물로 묶여있긴 조금 무리가 있더라.